자, 일단 소개를 먼저 드려야겠죠. 저 이게 조그만 빅사이 소프트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고요. 저 식구들. 여기 앞에 저희 총무하고 여기 없지만 여러분들 그 출석표나 뭐 이런 거 시스템 만들어주는 저희 허남진이라는 총무가 한 명 더 있어요. 고요. 여기 커넥스 재단에서 저희 지원 받아서 지금 이 강의실을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시고 영상도 찍어주시고 계시는 거고요. 여러분들 개근하시면 한빛미디어에서 책 3권 협찬받은 게 있어서 그거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강의의 목표는 그전에는 입문자를 개발자로 만들까라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하고는 좀 잘 안 맞아요. 제가 입문자한테 쉽게 잘 못 가르치더라고요. 저한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겠죠. 입문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서 개발자이시지만 현업에서 정말 요구하는 시니어 개발자들한테 요구하는 레벨로 공부를 하는 방향? 이런 걸 좀 제시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참가하고 계시는 스터디는 코드스피치라는 브랜드 이름 하에 72번째 스터디이고요. 이번 주제는 CSS 렌더링이라서 돔을 같이 다루진 않을 거예요, 아마. 뭐 중간중간 필요하면 약간 돔이 등장하겠지만 대부분 CSS 렌더링으로 가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래픽 시스템 전반에 대한 얘기하고 노멀 플로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CSS는 5세대 언어로서 표현 언어라고 부르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5세대 언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코드를 짜지 않고 선언만 하면 그대로 바로 작동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백그라운드를 칠해줘 이러면 칠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캔버스로 하면 칠하는 로직을 다 짜가지고 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언형 언어들은 대부분 선언하면 돼요.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jQuery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한다고 생각하면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다 알고리즘 짜서 보관해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CSS에서는 그냥 트랜지션 선언하면 그냥 알아서 다 해주죠. 선언형 언어들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게 아니라 많은 부분 자동화되어 있는 언어고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CSS 언어 스펙도 굉장히 확장되고 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스펙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네, 이런 CSS 스펙 이전에 모든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그래픽스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론이 있어요. 저희가 고전적인 알고리즘이나 고전적인 네트워크 이론이 그러하듯이 그래픽 시스템도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픽 시스템을 구현하는 일반적인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CSS도 그런 거의 일부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스템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픽 시스템 하에서의 CSS의 특징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CSS에서는 각각의 알고리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겁니다. 자, 가장 단순한 그래픽 시스템을 생각해 볼까요? 메모리상에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어떤 메모리에 여러분들이 값을 1이라고 쓰면 그것 때문에 화면에 점이 하나 찍힐 수 있어요. 초창기 8비트 컴퓨터나 4비트 컴퓨터 때는 컴퓨터 메모리의 특정 주소에 값을 쓰는 것으로 화면에 점이 표시되도록 만들어져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처음 컴퓨터 배울 때도 그런 컴퓨터를 배웠거든요. 메모리 몇 번지에다 뭘 쓰면 무슨 색깔이 화면 어디에 표시가 될 거야, 뭐 이런 거가 이제 기본인 거죠. 그래픽 시스템의 기본은 어디에다 점을 찍으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있겠죠. 하지만 점을 많이 찍고 싶어요. 그러면 일련의 메모리 공간에다가 점을 쭉 표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렇죠? 껐다 키거나.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쓰고 계시는 비트맵이라는 단어의 기원이에요. 비트맵이라는 건 점을 껐다 켰다 하는 비트로 되어 있는 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림을 그리는 기원이 비트맵인 이유가 바로 이러한 모델에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간을 흘러 우리는 여기에 색깔도 칠할 수 있게 됐죠. 더 이상 하나의 점이 비트가 아니라 더 많은 데이터 용량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지금 그래픽 시스템의 용어는 픽셀맵이에요. 픽셀맵인데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다들 비트맵이라고 쓰고 계시죠. 원래 엄밀한 얘기로 비트맵은 흑백만 표현돼야 돼요. 색깔이 표현되는 건 점에다가 비트 이상의 더 많은 데이터를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16비트 데이터를 넣을 수 있기도 하고, 그렇죠?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건 4바이트 방식의 32비트를 사용하고 있는 4바이트 형식의 트루 컬러 체계를 쓰고 있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CSS에서 컬러를 표현할 때 RGB 채널마다 255 값을 쓸 수가 있는데 걔네들은 1바이트씩이잖아요. 총 4바이트, 알파카까지 해서 4바이트를 쓰게 되는데 이 4바이트 체계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트루 컬러 체계예요. 근데 16비트 트루 컬러를 쓰는 경우도 웹에서는 흔합니다. 그러면 16비트는 12바이트밖에 안 되잖아요. 2바이트밖에 안 되는 거 어떻게 RGB로 놨을까?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람 눈은 녹색에 민감하기 때문에 녹색에는 좀 더 많은 비트를 주고 다른 비트 수를 줄이는 걸로 16비트를 나눠서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래픽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색깔을 표현하거나 점을 표현하는 데이터 표현 방식도 굉장히 많은 표현 방식이 있다. 관심이 있으셔서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 같은 거 깔아보시고 인코딩 방식을 찾아보시면 칼라를 표현하는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화면에 데이터를 갱신함으로써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죠.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그림을 그리려면 레프트 탑 몇 번째에 뭘 넣어야 되는지, 그렇죠? 혹은 위스 몇 칸만큼 넣을 건지, 하이트 몇 칸만큼 넣을 건지를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x, y, 위스, 하이트, 컬러 같은 값들을 정확하게 지정해 줘야 돼요. 정확하게 지정한다. 어떻게? 확정적으로 지정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는 이거를 픽스드 넘버 체계라고 불러요. 확정되어 있는 숫자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체계. 좌표 값도 고정되어 있고 크기 값도 고정되어 있고 색깔 값도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한 체계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픽스드 넘버 체계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우리 초창기 웹에 다 픽셀로 800픽셀을 맞추는 표를 짜가지고 열심히 퍼블리싱 했던 기억들이 있으신 분들은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이 다 픽스드 넘버 체계인 거죠. 픽스드 넘버 체계로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제 시대는 흘러서 화면의 크기가 다양한데도 대응하고 싶다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경우 우리가 확정되어 있는 픽셀로 짜면 다양한 크기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이때 말하는 다양한 크기의 진짜 실체는 뭘까요? 진짜 실체는 이런 것들이죠. 스크린 사이즈가 달라. 크롬 사이즈가 달라. 이 크롬 브라우저 크롬이 아니라 일반적인 OS에서 닫기 버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 테두리를 얘기해요. 또 이런 부모나 자식 관계의 상속체계에 의해서 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알고 싶은데 그것도 안 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왜? 픽스드 넘버 체계에서는 이미 숫자를 제가 확정해 버렸으니까. 그러면 숫자를 확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단위를 보면 이런 것을 쓰는 거죠. 퍼센트라든지 혹은 의미적으로 왼쪽에 붙여줘. 위에 붙여줘. 혹은 얘는 인라인이야. 얘는 플로트야. 이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떠한 계산 방식을 추상화시킨 단어를 저희가 쓰고 있어요. 퍼센트라는 건 네가 현재 스크린 사이즈를 얻어서 비율로 픽스 넘버를 대신 계산해줘라는 뜻인 거고, 그렇죠? 레프트나 라이트는 화면 기준으로 몇 픽셀인지는 모르지만 네가 화면 크기 빼기 위스한 것만큼 해서 오른쪽에 픽셀 값을 만들어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러한 상대적인 단위를 쓰는 이유는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고, 그러면 이러한 체계를 전부 다 추상화되어 있는 계산 방식을 통해서 그래픽스를 표현한다고 해서 업스트랙트 칼큘레이터라고 불러요. 그러면 가장 원시적인 체계는 픽스 넘버 체계죠. 하지만 우린 보다 발전되어 있는 업스트랙트 칼큘레이터 체계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로 표현해야지만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겠죠. 그렇죠? 리답티브 혹은 리액티브 한 페이지를 만들려면, 리스판시빌리티 한 페이지를 만들려면 뭐의 리스판시빌리티 한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환경의 변화의 리스판시빌리티를 하려면 어떠한 환경을 고정된 숫자로 인식하지 말고 추상화되어 있는 계산 방법으로 인식해야지만 환경이 변했을 때 컴퓨터가 계산을 대신해줘서 적응할 수 있다는 거죠. 적응한다는 거의 실체는 컴퓨터가 대신 환경이 변할 때마다 계산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계산식으로 표현하는데 익숙해져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건 350이야라고 표현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건 절반쯤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돼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해야지만 여러 환경에서도 절반이라는 의미가 유지되기 때문에. 저만 더운 거 아니죠? 저희 피디님, 저희 에어컨만 조금 높여주세요. 자, 근데 단지 퍼센트나 레프트, 라이트를 쓸 수 있다고 저희 그래픽 시스템은 끝나지 않아요. 이런 추상적인 계산 체계 하에서 우리들은 이런 짓을 합니다. 이게 뭐죠? 이거는 우리는 컴포넌트라고 불러요. 컴포넌트라는 건 여러 가지 추상적인 계산 체계를 합병해서 원하는 형태를 언제나 쉽게 쓸 수 있는 형태로 이미 묶어놓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화면을 구성하는데 이러한 컴포넌트들이 일관성 있는 체계를 갖고 있고 분류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프레임워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이라든지 머티리얼 UI라든지 이런 애들은 프레임워크 체계를 갖고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은 일관성 있게 하나만 배우면 다른 데 적용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픽 시스템은 차근차근 발전을 해요. 차근차근. 어떻게? 얘를 추상화시켜서 이걸 만들고 이걸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얘를 만들고 얘를 더 추상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죠. 우리가 엔드 유저로서 사용할 때는 대부분 이 레이어를 쓰게 되는 거죠. 이 레이어 정도나. 여러분들이 퍼블리셔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 이 정도에서 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급 퍼블리셔, 고급 퍼블리셔라고 나눠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개발자들은 하급이든 상급이든 밑에 층의 구동 원리를 잘 모르니까 여기서부터 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의 추천 방향은 뭐냐? 알고 쓰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알고 쓰는 건 상관없지만 누가 저한테 라이센스 문제로 머티리얼라이즈를 못 쓰게 하고 누가 저한테 라이센스 문제로 날 HTML로 예쁘게 표현하길 원하며 누가 저한테 인베디드 시스템에 들어가기 위해서 퍼센트를 못 쓴다고 얘기하면 제가 구현해야 돼요. 이게 바로 시니어 개발자와 프레임워크만 쓸 수 있는 개발자의 차이겠죠. 알고 쓰시는 건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는 CSS가 어떠한 식으로 이런 계산들을 하는지를 알게 된 과정을 저에게 배울 건데 CSS는 알고 보면 이러한 체계보다 훨씬 더 추상화되어 있는 이런 체계를 지원하죠. 저희가 배우게 되는 대부분의 내용은 CSS의 이러한 성질을 배워서 이게 실제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를 알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기본적인 그래픽스 시스템이야. 그래픽스라는 건 그림을 그린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래픽스라는 건. 렌더링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렌더링이라는 건 뭐냐면 무언가 그림과 상관없는 게 있는데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는 걸 렌더링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제이슨은 순수한 텍스트 데이터인데 이거를 그래프 형식으로 보여줘. 이러면 이건 더 이상 그래픽스라고 부르지 않고 렌더링이라고 부릅니다. 왜? 전혀 그림이 아닌 형태를 그림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픽스 시스템에서는 원래부터 그림에 해당되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했을 뿐이라는 거죠. 비트맵 원래 그림 데이터야. 그걸 그대로 표현했을 뿐이야. 렌더링이라는 건 더 넓은 개념인데 그림을 위한 재료를 가지고 그림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렌더링이라고 불러요. 자, 네이버 메인, 모바일용 네이버 메인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렌더링의 결과예요. 렌더링의 결과다. 그러면 렌더링 시스템도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미 하는 절차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놨어요. 그럼 우리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볼까요? 첫 번째로는 무조건 다 그리려고 그러지 않고요. 그림을 그려야 될 영역을 나눠요. 여기까지의 영역, 여기까지의 영역, 여기까지의 영역. 이렇게 영역을 나눕니다. 이 영역을 나누는 걸 지형 구조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지리적인 정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지오메트리라고 부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지오메트리를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내비게이션을 그려야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로긴 영역을 그려야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커뮤니티를 그려야 되는지 영역을 먼저 나눠주고 그 다음번에 칠합니다. 칠해요. 내가 그 사각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알았으니까 거기다 예쁘게 칠해주면 그만이야 이제. 그럼 칠할 때 필이라고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뭘 칠하냐면 픽셀에다 채우는 거겠죠. 근데 그때 픽셀이라는 표현은 잘 맞지 않아요. 왜? 픽셀은 물리적인 한 점을 얘기하는데 지오메트리는 얼마나 커질지 얼마나 작을지 잘 모르잖아요. 영역을 이만큼 잡을 수도 있고 요만큼 잡을 수도 있는데 파란색을 다 칠해. 그러면 100픽셀을 칠할 수도 있고 150픽셀을 칠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픽셀이라는 표현이 잘 맞지 않는다. 색칠할 때 그 단위가. 그래서 우리는 지오메트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픽셀을 가리키기 위해서 프래그먼트라는 단어를 써요. 프래그먼트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픽셀 대신에 쓰는 단어예요. 픽셀 대신에. 그러면 프래그먼트를 채워주면 되겠죠. 여러 색깔로. 굉장히 단순하죠. 렌더링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어디다 색칠을 해야 될지 땅 따먹기를 먼저 한 다음에 각 땅에다가 잘 페인트 칠해주면 그림이 그려진다. 이게 렌더링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가셔서 멋있는 3D 그래픽을 보시든 HTML이 렌더링 되는 걸 보시든 프리미어가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걸 보시든 다 똑같아요. 무조건 현대의 렌더링 시스템은 지오메트리를 계산하고 프레임먼트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브라우저에서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지오메트리를 계산하는 과정을 오늘은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지? 자, 지오메트리를 계산하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죠? 리플로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계산된 지오메트리의 색깔을 칠하는 과정을 리페이트라고 불러요. 이름만 다르지 거의 모든 렌더링 시스템은 다
지오메트리를 계산하고 색깔을 칠하게 돼 있어요. 그게 단지 브라우저 엔진에서는 리플로우 리페인트라고 부르는 거고, 여러분들이 오픈GL 같은 3D 시스템을 가면 버텍스를 쓰고 그다음 프레그먼트 과정을 써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그리거든요. 다 비슷해요. 모든 엔진들이. 그래서 현대 렌더링 엔진들은 다 지오메트리 계산하고 프레그먼트 계산한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요. 어떤 게 힘들어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CPU 자원을 소모하는 건 이쪽이에요. 왜? 픽셀마다 무슨 짓을 해야 되잖아요. 포르프를 생각해 보시면 얘는 포르프가 엄청나게 많이 돌 거예요. 몇만 번 돌아야 될 거예요. 얘는 지오메트리 계산하기 위해서 박스가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계산할 양은 적고 얘는 칠할 건 많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여기 마우스만 왔다 갔다 그래서 다시 칠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생각하시면 아 마우스가 움직이는 게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진짜 컴퓨터로 생각하면 마우스가 움직이기만 해도 여기 마우스 자국이 다 남을 거 아니에요. 다시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오메트리 정보가 하나도 안 변했다고 생각을 해보고 리페인트를 한다고 생각해보면 지나갔을 때 그 자리만 다시 색칠만 하면 돼요. 그렇죠? 포르프의 부하는 세지만 그림을 그릴 때 로직적인 알고리즘 단순하고 있던 데이터 다시 채우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 크기가 이렇게 줄었어. 그럼 얘는 다 계산돼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다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시 다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오른쪽으로 5픽셀이 줄었어. 이러면 여기 다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 다 칠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오메트리를 변경하는 건 굉장히 비싼 작업을 유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돔의 렌더링 시스템을 쓰실 때 그런 조언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되도록이면 리플로우를 최소화하고 그것도 안 되면 리페인트를 최소화해봐. 뭐 이런 얘기 하죠. 예, 그게 지오메트리에 대한 변화를 되도록이면 안 일으키고 싶은 건데 안 일으킬 수가 있나? 화면만 회전해도 이게 달라지는 거죠. 지오메트리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 계산과 사후 계산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나오는데 이 렌더링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본 거고요. CSS도 이 두 가지를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에 관여하는 CSS의 속성들이 있고 프레그먼트에 관여하는 속성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얘기해 볼까요? 여기에는 위스, 하이트 같은 것들이 관여하죠. 또 포지션도 관여하고 여기는 뭐가 관여하죠? 백그라운드 뭐 이런 것도 관여하는 거죠. 둘이 역할이 전혀 다르죠. 예. 그래서 각각의 속성이 틀리기 때문에 CSS에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어느 쪽일까요? 지오메트리 쪽 속성을 이해하는 편이 더 어려워요. 땅 따먹기를 그리는 게 더 어렵다. 색칠하는 쪽은 그에 비해서 국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렇죠? 시계를 보고 해야지. 제가 오늘 안 쉴 예정입니다. 슬라이드가 90장이 넘어요. 자, 이제 CSS 본질적인 얘기로 들어와 보죠. CSS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CSS의 본질은 약속이죠. CSS에 이런 코드가 있으면 이렇게 계산해줘 라는 약속이에요. 따라서 CSS는 약속이 전부입니다. 그 약속이라는 건 서로 얼마나 많이 동의했냐에 달라지는데 CSS의 스펙은 과거에는 W3C가 관리를 했었고 지금은 HTML5 재단에서 같이 관리를 해요. 그래서 CSS도 최신 스펙들은 계속 드래프트들이 막 나오고 스펙별로 다 따로따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 약속이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보죠. 태초에 CSS 1.0이 있었습니다. CSS 1.0. 이때는 불과 A4지 한 장이 들어갔어요. CSS 1.0이라는 스펙은요. A4지 한 장짜리예요. 46줄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그 정도밖에 없었던 거죠. 처음에 CSS가 갖고 있는 스펙이라는 게. 누가 제안했냐면 뭐 여러 사람들이 제안했지만 이 당시에는 브라우저 벤더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브라우저의 태그에 점점 표현을 하는 내용들이 위사이트 하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오페라의 이아닉스라는 사람이 이런 스펙이 좋은 게 있는데 이걸 내가 확장해보자 해서 나온 게 CSS 레벨 2. CSS는요 버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레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CSS 레벨 1하고 CSS 레벨 2는 통합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CSS 1.0과 2.0이 성립하는 시대예요. 네, 성립합니다. 사양서가 하나만 있는 거죠. HTML4 사용서와 5 사용서가 있는 것처럼 CSS 1 사용서가 있고 2 사용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CSS 2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표현과 내용을 분리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CSS2를 엄청나게 써대기 시작했어요. 이랬더니 브라우저들이 자기네들 브라우저 전쟁도 같이 일어날 때거든요. 커스텀 스펙을 막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정하자. 인정해서 CS2에다가
모듈이라는 개념을 붙였어요. CSS2는 따로 있는데 여기 모듈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너무 중구난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튀어나왔던 모듈들을 병합하고 기존의 CSS2까지에 있던 통합 사양서도 다 모듈화 시켜버려. 모듈화 시켜버리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CSS 통합 버전이 있는 게 아니라 CSS를 다 모듈로 쪼갠 다음에 걔네들 버전을 관리할래. 이렇게 된 거죠. 이러한 발표를 하고 최종적인 CSS2 스펙과 그 전까지 발표했던 모듈을 다 합쳐가지고 정리한 게 바로 CSS 2.1이에요. 그래서 CSS 2.1까지는 통합 스펙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도 이미 CSS 2.1이라는 통합 스펙서가 있다? 아니에요. 모듈별 스펙서가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때 발표된 모듈을 잘 보시면 이런 모듈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때 분리가 된 거예요. 한 장의 그거에서. 근데 이 모듈에 보면 레벨들이 다 따로 붙어 있죠. CSS 3.0의 유래는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CSS 2.1 시대에 이미 여러 모듈들이 버전 3예요. 그렇겠죠. 버전 2.0에 있는 걸 정리했으니까 얘네들은 버전별로 이렇게 상승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CSS 2.1 스펙에 있는 모듈들의 레벨들은 모듈별 레벨들은 3인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1도 있지만. 그렇죠? 그럼 이때 이유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더 이상 통합 CSS 스펙은 없고 얘네들이 그냥 발전해 가는 거겠죠. 어떤 애가 여기에 막 집중을 많이 했으면 얘가 레벨 4, 5, 6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 이 이후부터는 저희가 CSS 더 이상 레벨로 부르지 않고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모듈이라고 부르고 이 모듈 레벨이라는 걸 발표한 시점에 공식적으로 CSS 레벨은 사라졌어요. 예. 이 시점에 같이 발표된 모듈이 여러분들이 유명하게 보시는 이런 것들인 거예요. 마스크라든지 플렉스박스라든지 그리드라든지 트랜스폼이라든지 컴포징 이런 다 이때 나온 스펙이거든요. 이러한 모듈과 동가로 새로운 모듈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고 지금 WG나 여러 군데 가시면 이 모듈들이 계속 제한되고 있어요. 그러면 재밌는 거 이거죠. 여기 레벨 1인 애들이 단계가 뭘까요? 권고일까요? 지금조차도 얘네들 태반이 이 세 모듈들은 태반이 다 드래프트예요. 드래프트예요. 이 태반이 다 드래프트다. 그래서 CSS3라는 게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아요. CSS 2.1에서 레벨 3 이상의 애들의 모듈이 존재하는 거고 어떤 애들은 레벨 4가 된 애도 있고 심지어 이렇게 새로 발표된 모듈들은 레벨 1이다. 얘들은 CSS 1.0이라고 불러야 될 지경이죠. 얘들은 레벨 1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올바른 지칭은 각각 CSS 모듈별로 레벨을 불러주는 게 올바른 지칭이에요. 나 이번에 셀렉터 레벨 4를 쓸래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 거죠. CSS4 셀렉터를 쓸래가 아니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향후 CSS는 어떻게 발전한다? 이렇게 발전한다. 이렇게 발전한다. 다 따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CSS 스펙 전문가들이나 권위자들이 얘기하기에 전 세계에서 CSS 스펙을 꿰뚫고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너무 많은 모듈들이 군소난방으로 너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현재 CSS 풀 모듈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동의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다 배우기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입맛 따라 조금씩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 수업도 이걸 다 다루지 않습니다. 이걸 다 다루는 책도 없어요. 심지어. 그래서 여기서 일부 중요한 것들만 제가 다룰 거예요.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보고서 배우시면 돼요. CSS가 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여러분들 CSS가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왜? 똑바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제가 주의 깊게 말씀드릴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공부라는 건 정확한 용어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기본이에요. 두 번째로, 왜 그런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여전히 공부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구현은 했어. 왜 그러지? 우연히 구현된 거잖아요. 수정도 못할 거고 약간만 변경하면 깨지면 고치지도 못할 거고 이럴 거잖아요. 주니어 때는 괜찮아요. 시니어가 와서 잡아주니까. 자기가 시니어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주니어들이 똥 싸는 거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대부분 믿을 건 스펙 문서밖에 없다. 자, 이제 CSS 개괄까지 했고요. 노멀 플로우로 넘어갈 거예요. 노멀 플로우는 CSS 2.0, 1.0의 핵심적인 알고리즘입니다. 노멀 플로우를 이해하냐 마냐가 일단 기존의 CSS 체계를 이해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고, 제가 말이 기존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문서, 퍼블리싱에 적용되어 있는 대부분의 그래픽 원리는 노멀 플로우가 다 지배하고 일부가 다른 애들이 지배하는 식이에요. 노멀 플로우 이해하지 못하면 HTML 그림이 어떻게 그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노멀 플로우는요, CSS 2.1 마지막 스펙에 보면 비주얼 포매팅 모델이라는 모듈이 있는데, 이 모듈에 보면 포지션 스키마하고 노멀 플로우라는 이 섹션이 있어요. 주소에 가시면 따로 있거든요. 여기에 정확하게 기술이 돼 있지만 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렵다.
그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포지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문서에 보면 포지션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CSS의 포지션은 2.1 기준으로 더 5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아무것도 지정 안 하면 모든 브라우저는 얘를 기본값으로 사용합니다. 스태틱이라는 값을 기본값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요, 노멀 플로우는 어디에 영향을 끼치느냐? 스태틱이라는 포지션 속성을 갖고 있는 div 혹은 엘리멘트들 또는 렐러티브의 속성을 갖고 있는 애들에게만 영향을 끼쳐요. 얘네들은 그러면 처음부터 노멀 플로우로 그림을 그린다, 안 그린다? 안 그려요. 오직 얘네들만 노멀 플로우의 영향을 받아요. 예. 그래서 노멀 플로우 장을 보시면 노멀 플로우에는 3가지 그래픽 렌더링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록 포매팅 컨텍스트라는 원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라인 포매팅 컨텍스트라는 원리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 렐러티브 속성이 노멀 플로우에 들어오게 하게끔 해주는 렐러티브 포지셔닝이라는 이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2개의 포지션 값을 갖는 엘리멘트들을 화면에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지오메트리를 만들지를 결정하게 돼요. 이렇게 심오할 줄 모르셨죠? 자, 워낙 알고리즘 이름이 길기 때문에 앞자를 따서 블록 포매팅 컨텍스트는 앞으로 BFC라고 부를 거고요. 인라인 이 포매팅 컨텍스트는 IFC라고 부르고 마지막으로 렐러티브 포지셔닝은 RP로 부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3가지로 부르겠습니다. BFC, IFC, RP로 부를 거예요. 그래서 노멀 플로우의 알고리즘 원리는 뭐다? BFC, IFC, RP다. 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뭘까? 블럭을 그리는 이 컨텍스트니까 줄 단위로 그려주는 뭔가의 시스템을 설명한 거겠죠? 인라인은 익히 아시다시피 옆으로 그려주니까 옆으로 그릴 때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있는 컨텍스트예요. 마지막으로 렐러티브 포지션을 갖고 있는 애가 어떻게 그 안에 끼어들지를 설명하는 게 저 RP입니다. 이거를 직접 해보죠. 자, 여러분들이 빈 HTML 문서를 열면요. 잠깐 머릿속에서 돔을 잊어버리세요. 돔을 잊어버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엘리멘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엘리멘트 간에 부모-자식 관계가 있다든지 엘리멘트 간의 관계를 잠깐 잊어버리시고 그 엘리멘트들을 순서대로 제가 그리는 시스템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래픽스 시스템하고 돔 엘리먼트의 이 돔 시스템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안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브라우저에 빈 문서를 만들면 최초에 비어있는 BFC로 시작을 해요. 블록 컨텍스트라는 이 알고리즘이 발동되어 있는 어떤 컨테이너가 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블록 요소를 2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div 2개를 만났으면 div 2개가 블럭이기 때문에 블록 컨텍스트 시스템 내에서 블럭들을 줄 단위로 끼워 넣어준단 말이에요. 줄 단위로. 이 줄의 근거는 뭐다? 부모의 크기예요. 부모의 크기에 대해서 좀 이따 더 얘기할 건데 얘가 갖고 있는 기본 크기, BFC 갖고 있는 기본 크기를 꽉 차게끔 줄로 채워가요. 얘네들을. 이 줄로 채워간다는 얘기는 뭐죠? 얘의 y값은 0, x값은 0이잖아요. 얘는 얼마죠? 얘의 하이트가 얘의 y값이 되는 거죠. 이걸 계산해서 얘네들의 오프셋 값을 지정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BFC예요. 여러분들 엘리먼트의 오프셋 값을 조사해보면 오프셋 레프트 탑, 오프셋 윗 사이트가 나오는데 얘가 누가 만들어주는 거냐면 이런 애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걔네들이 거기다 그 값을 쓸 수 있는 계산 원리가 BFC, 이 컨텍스트 내에서는 블록 엘리먼트 다음번에 나오는 엘리먼트의 오프셋 탑은 그 앞에 있는 하이트의 합산 값이 나의 탑이 될 거야. 이런 걸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암묵적 여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다가 인라인 요소를 만났어요. 인라인 요소를 만나면 즉시 인라인 블록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IFC다. 이 IFC에서는 인라인을 계속 옆으로 배치해 가죠. 옆으로. 그럼 얘 X값을 어떻게 알았죠? 앞에 인라인 요소의 위스를 더한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얘 오프셋 레프트가 얼마로 나오는 원리가 이 IFC 컨텍스트가 걔한테 박아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IFC 계속 자식들이 들어오면서 오프셋 레프트들이 다 계속 되고 인라인이 계속 가다가 블럭의 한계에 오면 다음 줄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얘는 Y값도 이전 줄의 다음번 값으로 갱신되죠. 그럼 오프셋 탑이 이만큼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것도 다 누가? IFC가 해준 거다. 그러다가 또 블록 요소를 만나면 다시 블록 요소를 밑에 내립니다. 그쵸? 하나의 BFC 영역 안에서 얘네들을 관리하고 인라인 요소를 만나면 다시
IFC를 발동했다가 이어서 불능 요소를 만들면 그 다음번 불능 요소의 Y 값을 또 계산해서 영역을 차지하게 만들어주고 이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고 있는 시스템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어요. 이러다가 CSS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BFC 입장에서 보면 얘는 0부터 여기, 0부터 여기 이렇게 계산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BFC 영역을 새롭게 리셋해서 다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아예 BFC가 새로 생겨. 이걸 새로운 BFC를 만드는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CSS의 렌더링 시스템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BFC가 새로 생겨라고. 생겨요. 그럼 또 이 안에서 또 비슷한 짓을 하겠죠. 그래서 화면 하나가 그려지는 원리가 BFC 하나로 다 그려지는 것도 아니고 IFC 하나로 그려지는 것도 아니고 많은 BFC와 IFC들이 협조해서 어떤 엘리먼트의 X, Y, 위스 하이트를 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지오메트리가 되고 그게 다 끝나면 페인트로 거기 다 칠하고 다니는 거예요. CSS는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기본적으로. 자, 이거를 실습을 해보죠. 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디가 이미 BFC 컨테이너를 발동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DIV니까 불능 요소죠. 이 밑에도 불능 요소고. 근데 얘는 위스를 500px를 줬고 얘는 안 줬단 말이에요. 얘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온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위스를 절반밖에 안 먹었는데 왜 다음 줄로 내려왔냐는 거예요. 얘가 무슨 수로 여기가 시작 y 값인지 알게 됐냐는 거죠. 잠깐 HTML 잊어버리세요. 픽셀로 보자 말이죠. 이 사각형을 어떻게 이 위치, 이 y 값을 그렸냐는 거야. 누가? 시켜서. BFC가 계산해서 얘한테 너가 땅 따먹기 할 때 너의 X좌표는 빵이고 Y좌표는 얘 하이트만큼 내려간 지점부터 해서 너가 위스는 얼마? 부모의 전체 위스를 다 먹어. 이렇게 그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오메트리를 잡아준 거야. 이게. 그렇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페런트의 위스만큼 설령 엘리먼트의 위스를 지정했다 하더라도 이만큼을 다 누가? BFC가 불능형으로 잡아버려서 그 다음 번 밑에 그려지게 된 거다. 쉽죠? 이렇게 쉬워요. 자, 이거는 IFC에 대한 예제인데요. IFC의 예제를 보면 div 안에 저희가 아무것도 건들지 않으면 오버플로우 속성이 오토예요. 근데 오버플로우 속성 오토는요, 브라우저의 기본값에 맡긴다는 뜻이고요. 모든 브라우저의 오토 기본값은 다 비저블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버플로우 비저블이 기본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버플로우 비저블 하에서는 자기의 크기에 상관없이 컨텐츠가 넘어가게 되면 본인의 크기를 늘리는 방향으로 비저블 해야 되기 때문에 늘리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이만큼 A를 넣으면 원래는 위스가 200이어야 되는데 원래 200을 초과해서 쭉 넘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끊어보면요. 끊어보면 이렇게 끊겨서 나와요. 뚫고 가지 않고. 이건 뭘까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 경험적으로 다들 아세요. 그렇죠? 개발자시니까 다들 알아. 이렇게 끊어주면 이렇게 끊어질 거라는 건 알고 있어. 근데 얘는 왜 뚫고 나가는데 얘는 왜 밑으로 내려오냐는 거야. 똑같이 오버플로우는 비저블인데 왜 IFC는 이걸 끊는데 성공하고 이 IFC는 그냥 뚫고 나가게 만들었냐는 거죠. 그건 텍스트 노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어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텍스트 노드를 만나면 텍스트 노드에 포함되어 있는 공백 문자, 탭, 캐리지 엔터, 피드 엔터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 걸리면 걔를 인라인 영역의 암묵적인 영역으로 나눠줘요. 나눠줬기 때문에 얘네들은 별도의 위스를 갖는 일종의 엘리먼트 비슷한 애들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왜냐하면 여기 공백 문자들이 삽입되어 있으니까. 그럼 얘는 알고 보면 IFC 입장에선 3개의 엘리먼트처럼 보인단 말이죠. 스판 태그 3개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얘가. 근데 이렇게 해서 암을 끊어주면 하나의 스판 태그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지하고 얘네들은 각각의 위스를 갖는 3개의 스판으로 보니까 IFC가 위스에 남은 공간에 다음번 걸 못 넣을 것 같으니까 다음 줄에 넣어야지 라는 일반적인 IFC의 알고리즘이 발동돼서 이렇게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벌써부터 힘들어하려고 그러죠. BFC보다 IFC가 약간 어렵죠. 왜? 경계면이 되면 다음 줄 내리는 로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만약에 여기서 밑으로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워드 브레이킹을 걸면 되죠. CS 속성에. 이제 와서 보니 워드 브레이킹은 뭐다? 텍스트 노드가 공백 문자가 아니라 모든 문자에 대해서 하나의 스판처럼 작동하도록 IFC의 알고리즘을 변경해 주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게 바로 워드 브레이킹의 의미예요. 그 전까지는 공백 문자로 통해서만
텍스트 노드를 끊어서 하나의 인라인 요소처럼 분리할 수가 있었는데 워드 브레이킹을 걸어주면 글자 하나하나를 전부 다 스판 태그처럼 계산해서 IFC가 공간 계산을 할 때 아무데나 끊어서 내려보낼 수 있게 해줘야지 라는 IFC의 알고리즘을 변경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IFC 또 이거 뭐 섞여있냐? 계속 가봐. 아까 그거잖아. 자, 이제 섞어서 쓰겠습니다. 섞어서 IFC, BFC를 섞어서 써볼게요. 아까 그림은 친절했는데 진짜로 친절한지 여러분이 정말 잘하시는지 같이 볼게요. 자, 최초의 블록 요소인 div가 있죠. 500의 크기를 갖고 있는 첫 번째 텍스트 노드인 헬로우는 인라인 요소예요. 이 시점에 IFC가 발동됐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첫 번째 좌상단에 딱 배치를 하고 그 다음번 인라인을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번 인라인 요소 맞죠? 스판 태그. 그러면 헬로우 옆에 월드를 붙여주겠죠? 근데요, 얘가 인라인 요소라고 자식으로 블록 요소를 못 간다는 법은 없어요. 스판 태그 안에 div 태그인 블록이 왔어요. 근데 얘는 위스를 정하지 않았어. 얘는 블록이야. 얘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정도가. 그쵸? 자신 있게 다 아무 대답 못하고 계시죠? 얘 위스가 얼마예요? 왜 얼마예요? 까지 물어보면 아무 대답 못하시죠? 그쵸? 그림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그랬죠? HTML 구조에 의존하지 않는다. 누가 그리죠? BFC와 IFC가 그리겠네요. 그러면 지금 BFC 입장에서는 블럭을 시작했는데 그 안에 인라인 IFC가 시작이 됐어요. IFC에 얘 넣고 얘 넣겠죠. 그 다음에 얘는 블록 요소니까 IFC로 해서 종결하고 그 다음번 블록 요소를 그렸을 거란 말이에요. 블록 요소는 어떻게 그리죠? 부모의 크기만큼. 따라서 얘의 크기는 500이죠. 밑으로 내려와서 500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헬로 월드 500 먹고 블록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 주에 느낌표 2개 찍혔을 거란 말이에요. 돔의 구조와 IFC, BFC의 작동은 전혀 상관이 없다. 렌더링 시스템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경험적으로 아시는 분도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설명하라고 그러면 노멀 플로우를 모르고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맞을 리가 없겠죠. 제가 설명한 건 제 직관이 아니니까 스펙 문서 그냥 읽어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작동해요. 네,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조금 흥미가 생기세요? CSS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아시는 것 같지만 모르신단 말이에요. 스펙을 안 들여다보면 왜 그려지는지. 그럼 이런 문제를 만나면 다 못 그리는 거예요. 이상한데?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정상이지. 다음. 자, 그럼 약간 더 나가보죠. 약간 더. 스판 위에 별표가 있고 그 다음에 헬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월드 안에 똑같이 블록 요소가 있는 건 같아요. 그 다음에 얘 느낌표가 있고 여기 또 블록 요소가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스판 안에 또 스판인데 그 안에 블록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는 스판 밑에 블록이 있었는데 스판 밑에 블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판 레벨에서도 블록이 있고 스판 안에도 블록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림 그려진 걸 보면 똑같이 그려진다. 자, 이제 이 엘리멘트 입장을 잠깐 살펴볼까요? 자신의 오프셋 위스를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알고리즘을 보면 나의 부모를 끊임없이 추적하다가 블록을 만나면 걔 크기를 먹어야지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계속 정의하고 계셨던 블록의 위스는 부모의 위스가 맞나요? 안 맞죠. 블록의 위스는 부모의 위스가 아니죠. 명백하게.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대부분 틀려요. 그런 식으로 안 생겼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부모의 크기가 아니잖아요. 네. 부모의 크기도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부모 중에 블록을 만날 때까지 올라가야 자기 크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IFC, BFC는 단지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렌더링 시스템과 돔의 구조를 분리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IFC가 BFC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는지 순서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지 돔이 누구 자식이야 이런 게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RP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RP에 대해서. RP는요, 아까랑 방금 직전 페이지랑 똑같은데 제가 이 노란색만 추가했어요. 뭐라고? 포지션 렐러티브로 추가했단 말이야. 그러면 포지션 렐러티브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는 스태틱인데 스태틱으로 다 그리고 나서
다 그리고 나서 내가 스태틱으로 그려진 노멀 플로우의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얼마를 줄 거야 라는 뜻이야. 그럼 제가 여기서 렐러티브 주고 탑을 50 줬잖아요. 그러면 이거 주기 전에 원래 그림이 이거죠. 그럼 이 안에 소속된 게 누구랑 누구예요? 월드하고 DIV죠. 월드하고 빨간 DIV. 월드하고 빨간 DIV가 지금 노멀 플로우 이렇게 그려진 거잖아요. 그럼 제가 얘네들한테 렐러티브를 주면 월드와 빨간색이 이렇게 그려졌는데 월드와 빨간색만 내려오는 게 정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월드와 빨간색만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건 또 별개인 거죠. IFC, BFC가 그려낸 그림은 노멀 플로우가 헬로 월드가 같이 있는데 렐러티브를 주면 렐러티브를 먹은 두 놈이 같이 묶여서 저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오른쪽 그래치면 변해요. 이게 RP의 원리예요. 노멀 플로우 계산하고 거기다가 렐러티브 얼마 주겠다. 어렵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CSS를 제대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안에 알고리즘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기까지 되게 쉬운 거고요. 쉽잖아요. 아닌가? 저기까지 쉬운 거고 이제부터 조금씩 어려운 얘기를 할 거예요. 방금까지 했던 게 뭐냐면 노멀 플로우의 기본입니다. 노멀 플로우의 기본이 뭐였죠? BFC, IFC, RP였죠. 이 세 가지의 이제 워밍업을 좀 하신 상태고 이제부터 이 워밍업이 몸에 완전히 배어 들었다라는 걸 가정하고 이걸 응용하는 쪽에 스펙들을 살펴볼 거예요. 단지 BFC, IFC, RP로만으로는 그림을 다채롭게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 계산 알고리즘이 단순하잖아요. 세로로 쌓는다, 가로로 쌓는다 밖에 없잖아요. 넘어가면 밑에 줄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것만으로는 멋있는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픽스는 되게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인 컨텍스트를 더 포함시켜서 이러한 노멀 플로우와 상호작용하거나 일부러 무시하는 시스템을 넣어놓은 게 플로우트하고 오버플로우예요. 이거 배울 거예요. 자, 플로우트에는요. 이거부터 나오나? 이거부터 나오는 것 같아. 플로우트에 기본적으로 줄 수 있는 값들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left, right, none 하고 inherit라는 값을 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none이라는 값이 CSS가 모듈별로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CSS 2.1 때 모듈을 통합했을 때 이미 아부사 늦었어요. 이미 CSS 2.0 때까지 애들이 중구난방을 만들어가지고 none에 해당되는 값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 너를 쓰는 놈도 있고 onset이라고 쓰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none이라고 써요. 그렇죠? 통일값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다 스펙이에요, 걔네들이. 그래서 불행하지만 CSS를 리셋해서 없애는 속성들은 속성별로 다 외우셔야 돼요. 그죠? 하다 보면 다 외워요. 어쨌든 플로우트에는 이 네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럼 플로우트를 딱 설정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플로우트 설정한 지점서부터 새로운 BFC가 시작돼요. 갑자기. 그 전까지 BFC 영역을 종결시키고 새로운 new BFC 계산식이 시작이 돼요. 플로우트 선언하는 순간. 다음. 이 플로우트를 하면요. 이때부터 선언된 노멀 플로우의 BFC에서 얘만 둥둥 떠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플로우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둥둥 떠 있습니다. 또. 근데 얘가 둥둥 떠 있는 대신에 여기 등장하는 모든 IFC에는 영향을 끼쳐요. 따라서 플로우트는 BFC, IFC 본인한테 자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플로우트가 있음으로써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냐면 IFC 요소들의 가이드를 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IFC 요소들이 플로우트가 있는 자리에는 무조건 못 들어가게 돼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로우트는 노멀 플로우로 그려진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떠 있다고. 근데 플로우트들끼리는 어떻게 그릴 건데? 이게 바로 라인박스라는 원리예요. 그래서 플로우트들끼리는 라인박스라는 원리로 얘네들이 계산이 돼요. 위치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플로우트를 쓰면 헬에 빠지는 이유는 라인박스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사실 노멀 플로우도 오늘 처음 들으셨으니까 어차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두 개가 다르다. 플로우트는 그려질 때 노멀 플로우라는 걸로 그려지지 않는다. IFC, BFC로 그려지지 않아. 얘네들은 뭘로 그려지냐면 라인박스라는 시스템으로 그려져.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다른 애들은 노멀 플로우로 그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플로우트라는 애의 진짜 기능은 뭐냐? 노멀 플로우에서 붕붕 떠서 벗어나서 지네들끼리 이 라인박스라는 원리로 그려지는 게 바로 플로우트라는 엘리멘트들의 역할이에요. 제일 쉬운 것부터 해볼까요?
자, 제가 div 3개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레드박스를 놨죠. 레드박스까지는 그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플로트 박스를 놨어요. 플로트 박스의 색깔을 보시면 반투명하게 놨죠, 제가. 예, 저기 반투명하게 놨어요. 바로 이 초록색 박스입니다. 세 번째, 일반적인 블록 박스를 놨는데 플로트를 무시하고 이때부터 시작해진 BFC의 첫 번째 블록으로 그냥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투명으로 보시면 플로트 밑에 블록이 온전하게 다 그려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보면 여기까지 플로트 태그 속성을 갖고 있는 태그가 등장하기 전까지가 하나의 IFC 영역이고 플로트가 등장하자마자 IFC가 하나 더 생겨버려요.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라는 거예요. 위에까지는 끝난 거고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플로트 속성을 가진 태그가 나오는 시점이에요. 바로 이 시점에 새로운 IFC가 시작된다. 아니 BFC가 시작된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플로트가 하는 일 중에 IFC의 인라인 요소 배치에 영향을 끼친다고 그랬죠. 그거를 잠깐 볼까요? 여기 다 똑같은데 플로트가 이때부터 시작하는데 플로트가 있고 이때 BFC가 시작됐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인라인 요소가 배치됐어요. IFC 시작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시 블록이 나왔으니까 끊어버리고 블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인라인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거를 보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보시면 얘는 그림을 그릴 때 분명히 노멀 플로우로 그려지지 않고 노멀 플로우 무시하고 지 혼자 붕 떠서 그려졌는데 이 인라인은 원래 여기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근데 IFC가 인라인 요소를 배치할 때 뭘로 작동한다? 가드로 작동한다. 그래서 인라인을 이 안에 배치 못해요. 얘가 가리고 있으면. 얘를 벗어난 공간에다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록은 제대로 그려졌죠. div는. 얘는 붕붕 떠 있으니까 여기 다 채우고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인라인 요소조차도 인라인이기 때문에 자식 관계에 상관없이 플로트 안에다 그릴 수는 없단 말이죠. 플로트 바깥에다 그려야 돼. 그러니까 여기 그려지는 거예요. 또 div 태그를 벗어나서 느낌표 두 개도 텍스트 노드인데 얘도 원래는 여기다 그려줘야 되지만 부모 관계에 상관없이 일단 플로트가 차지하고 있으면 벗어나야 돼. 여기 가드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수많은 퍼블리셔를 테스트해보면 그냥 div가 여기서 잘려있는 줄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 여기가 div가 잘린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플로트가 무슨 작동을 하는지 잘 몰라서죠. 플로트는 노멀 플로우에서는 떠있고 인라인이 x좌표를 계산할 때는 가드로 작동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결코 초록색 박스 안쪽에다가 인라인 요소를 그릴 수 없다. 좀 더 복잡하게 놀아보겠습니다. 자, 그냥 이거 같이 읽어보면요. 플로트 레프트 라이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레프트 이렇게 그린 거죠. 왕창 그렸어요. 제가 왕창 그렸어요. 그래서 이거 대충 그려보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7개의 플로트 박스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얘가 앞으로 그리고 나면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뭘 배운다? 라인 박스가 어떤 식으로 플로트 요소들을 배치하는지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왜 배치되는지 설명하실 수 있어요? 플로트 쓰시는 분들 중에? 어려워. 왜? 다계층에 다계층 높이로 배치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혹은 됐어도 왜 되는지 잘 몰라. 이제 왜 되는지 모르는 이유는 라인 박스의 배치 방식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라인 박스의 배치 방식을 배웁시다. 그래야 플로트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레프트를 그리면요. 위스 200에 하이트 150이니까 이런 박스가 그려질 텐데요. 이 박스가 플로트를 그릴 때 본인이 바라보는 라인 박스는 무엇이냐면 이 영역 전체예요. 이 영역 전체에 아무런 플로트 박스도 없기 때문에 이 박스 안에서 제가 레프트기 때문에 제일 왼쪽에 영역을 차지해서 자기 하이트만큼의 라인 박스가 확보되는지를 보고서 이 확보되는 공간 내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레프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라이트, 두 번째 줄에 있는 라이트를 그렸는데 2번 그렇죠? 이 2번을 그렸는데 숫자를 빼먹고 왔네. 2번을 그렸는데 얘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라인 박스를 쫙 오른쪽에서 그리려고 봤어요. 그렇죠? 봤는데 여기에 또 다른 플로트가 이미 공간을 차지했기 때문에 여기서 잘려요. 내가 쓸 수 있는 라인 박스는 여기까지. 이 라인 박스 중에 오른쪽에 내가 세로 높이와 가로 높이를 다 포함해서 포함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봤더니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들어온 거야.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 박스를 그릴 거예요. 세 번째 박스도 라이트 박스인데 얘는 이미 자기가 그리려는 라인을 봤을 때 여기도 차지하고 저기도 차지했으니까 이 라인 박스를 바라보고 나의 하이트만큼만 공간이 확보되면 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일로 들어온 거예요. 바로 라인 박스 이론은 뭐냐면 계속해서 계산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못 들어가면 다른 라인 박스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릴 때마다 계산을 계속 반복해가요. 이런 식으로. 다음 4번 얘죠. 레프트. 레프트도 그리려고 봤더니 자기 하이트의 위스 공간을 이 라인 박스 봤더니 자기가 들어갈 수가 있어. 이렇게 그려진 거죠. 여기까지 쉽죠? 예, 일반적인 이론들이에요. 다음 다섯 번째가 왜 여기다 그려졌냐. 이게 어려운 거죠. 다섯 번째 박스는 이 라이트 박스입니다. 얘가 왜 여기다 그려졌냐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기존에 있던 라인 박스의 탑라인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이 탑라인 기준으로 공간을 탐색했을 때 빈 공간이 여기죠. 이 동그라미 공간이에요. 여기에 제가 위스 또는 하이트만큼은 공간이 확보가 안 되죠. 그러면 탑라인을 낮춥니다. 탑라인을 낮춰요. 탑라인 낮췄어요. 걸리는 경계면이 여기란 말이에요. 첫 번째 경계면이. 그렇죠? 누구들끼리 플로우트 요소들끼리 첫 번째 걸리는 경계면이 여기예요. 얘가 제일 낮기 때문에 하이트가. 그러면 이 베이스 라인을 보건대 얘가 바라볼 수 있는 라인 박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그렇죠? 이 라인 박스를 보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봤더니 들어갈 수가 있어. 그렇게 이렇게 배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라인 박스 이론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다? 탑라인의 기준점이 어디까지 내려왔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이 라인에서 못 그리게 된 거죠. 공간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내려. 언제까지? 첫 바다가 걸릴 때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첫 바다 걸렸잖아요. 여기서 걸렸으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다시 라인 박스를 계산해요. 그 라인 박스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다음 6번이 여기 그려져. 왜? 이제 이게 기존의 탑라인이었는데 이 탑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니까 공간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레프트가. 그러면 내려. 이제 누구한테 걸리죠? 얘한테 안 걸리고 얘한테 걸리는 게 그 다음번 순서인 거죠. 사실은요. 탑라인을 낮추면 여기부터 걸리겠죠? 제가 지금 동그라미 표시 안 쓰는데 여기서도 빠꾸 먹은 거예요. 탑라인 내다 보면 여기 걸리거든요. 여기 걸리는데 여기에서 빠꾸 먹고서 얘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면 얘 이 탑라인을 기준으로 보면 이만큼의 라인 박스 확보하고 여기는 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로 들어온 거예요. 6번이. 다음. 마지막으로 7번을 보면 이미 6번을 여기서 그렸으니까 탑라인이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탑라인은요. 누구라도 한 번 그리면 거기가 탑라인이 돼요. 다시 올라갈 수 없어요. 탑라인 한 번 내려오면 끝이에요. 다시 여기서부터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빈 공간이 있어도 여기로부터 계산하지 않아. 탑라인은 한 번 내려오면 끝난단 말이죠. 마지막 그려진 플로트 박스의 탑라인이 마지막 베이스 라인이에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요. 내려가기만 하거든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로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인데 여기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베이스 라인을 넣었으니 얘보다 누가 먼저 걸렸다? 얘가 먼저 걸린 거죠. 그렇죠? 얘가 먼저 걸렸죠. 근데 왜 7번은 저쪽도 비어있는데 이쪽에다 그렸지? 레프트니까. 이미 레프트 전진이 여기까지 돼 있잖아요. 네, 레프트에다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레프트를 라이트에다 그릴 수는 없잖아요. 여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공간이. 그렇죠? 레프트는 레프트 다음에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라이트에 그려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7번이 마지막으로 여기 그려지는 거죠. 이게 바로 라인 박스 이론이에요. 플로트는 배치가 라인 박스를 통해서 된다.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그럼 이 빨간 박스는 뭐다? 이 BFC로부터 이렇게 많은 태그가 있어도 얘네들은 다 플로우트 요소니까 이 BFC로부터 첫 번째 블록 요소는 얘니까 여기 그냥 그려진 거죠. 이 모든 플로우트를 다 쌩까고 그냥 그려진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빨간 박스가 여기 알파로 쫙 길게 깔려있는 이유는 바로 얘인 거죠. 마지막 레드 박스가 여기 깔려있는 거죠. 플로우트 니네들끼리 알아서 박스 라인 이론을 그려. 나는 BFC 기반을 여기다 그릴 거야. 그린 거예요. 두 개 완전히 따로 놓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픽 시스템에서 돔의 순서가 중요한가요? 돔의 포항 관계가 중요한가요? 다 안 중요해요. 그렇죠? 얘네들은 그런 걸 무시하고 그리는 순서를 보고서 자기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애들은. 자, 이제 그 다음번에 어려운 걸로 들어갈게요. 라인 박스가 있는데 인라인 가드.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 헤드 빠지는 거죠. 인라인 가드가 이렇게 복잡하면 대체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 그러면 저희가 방금 말했던 이 빨간 박스에다 A를 쓰면 여기다 A가 그려질 것 같아. 왜?
빨간 박스 안에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다 애들이 가드를 치고 있으니까 남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 제일 왼쪽은 여기니까 여기 A 그려질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말이죠. 제가 이렇게 놓으면 어디다 그려질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그려질 것 같으세요? 빨간 박스가 막 확장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오버플로우 오토잖아. 비저블이잖아. 어떻게 그려질 것 같으세요? 이 정도죠. 여러분들의 CSS 구닥다리 2.1에 대한 여러분들의 상식은 이 정도예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재밌죠? 이렇게 그려져요. 왜 그런지 생각해 봅시다. 인라인 가드가 있기 때문에 인라인 첫 번째 요소가 하고 여기 제가 한 칸씩 띄웠으니까 다음번 블록 요소가 들어오죠. 근데 얘는요. 블록 박스에 의한 가드로 내려온 게 아니죠. 잘 보세요. 블록 박스에 대한 가드는 여기서 내려와야지 블록 박스에 대한 가드예요. 얘는 누구 때문에 내려온 거죠? 얘 때문에. 플로우트 가드 때문에 내려온 거죠. 인라인이 내려오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블록 경계면에 닿아서 IFC가 내려준 경우가 있는 거죠. 얘가 내려온 경우는요. IFC가 일반적인 블록 가드에 거쳐가지고 IFC가 내려준 게 아니에요. IFC가 내리긴 했지만 누구 때문에 내렸다? 플로우트 가드 때문에 내린 거란 말이에요. IFC 알고리즘은 원래 이 두 가지를 다 커버해요. 플로우트로 내려오는 경우와 블록 가드에 걸려서 내려온 경우를 다 처리하거든요. 근데 플로우트 가드에 걸려서 내려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를 포함한 부모의 크기를 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 여기까지 안 늘어난 거예요. 원래 이게 일반적인 블록 가드에 걸렸으면 빨간색 박스가 여기까지 늘어나죠. 그렇죠? 안 늘어났잖아요. 왜? 플로우트 가드에 걸려서 내려왔기 때문에 안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번에 그리려고 봤더니 이미 한 줄 먹었고 IFC 입장에서 보면 이 줄을 끝나고 그 다음 줄에 벌써 그리고 있는데 이 줄도 가드가 끝났잖아요. 그럼 그 다음 줄에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줄을 찾아봤더니 플로우트 가드에 걸려서 여기야. 그리고 그 다음번에 그렸더니 또 가드에 걸려서 또 그 다음 줄 내린 거죠. 이거 다 플로우트 가드에 걸려서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베이스 라인을 찾아봤더니 여기에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가기? 이미 인라인 가드가 여기서 플로우트를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인라인은 연속된 공간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와 여기를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두 개 남으니까. 이미 IFC는 이 시점에 뭘 결정했다? 베이스 라인은 밑에 줄 내리는 걸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라인이 여기로 내려왔으니까. 여기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시점에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차는 거죠. IFC는 이 5번에 있는 플로우트 가드에 걸렸을 때 이미 이 줄이 가는 거에 줄의 베이스 라인은 이미 이리로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줄에서 찾겠죠. 이 줄에 찾았더니 여기에 걸리는 거죠. 플로우트 가드에 걸려서. 그렇죠? 그리고 줄을 내렸더니 이 글씨가 여기에도 포함될 수 없고 여기에도 포함될 수 없고 다 포함될 수 없어서 어디로 내려갔다? 제일 마지막 줄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IFC의 특수한 작용은 BFC, IFC 관계 내에서는 되게 명쾌하지만 플로우트 가드가 있으면 별도의 모드로 작동한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 대혼란을 겪는 이유예요. 뭘 보고? 현상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빨간 박스가 안 늘어났을까? 분명히 그 안에 있는 텍스트들인데 이건 플로우트 때문에 대충 이렇게 배치된 게 아닐까? 근데 여기 구멍이 왜 생겼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여러분들 계속 겪으신 게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노멀 플로우와 라인 박스 모델을 설명하면 다 설명이 돼요. 이렇게 원래 그렇게 만든 거니까. 자, 그래서 이 IFC가 플로우트 가드에 걸려서 베이스 라인을 계속 옮겨 다니면서 그린 결과가 바로 이거인 거죠. 그렇죠? 네, 한번 내리면 계속 못 가는 거였죠. 다음. 몇 시? 너무 빨리 나가나? 빨리 나가면 좋지. 5분 정도 머리 식히고 할까요? 뒤가 더 어려우니까 5분 정도 머리 식히고 할게요. 지금 17분이니까 한 23분에서 25분 사이에 재개하겠습니다.